안녕하세요. 이노소셜랩 서진석 연구위원입니다. 바야흐로 ESG 시대입니다. 앞선 기업들은 어떤 ESG 좌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요? 비콕 기업을 통해서 배우는 ESG 경영,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초콜릿은 달콤함과 사랑스러움의 상징이죠. 그러면 만들어지는 과정도 달콤하고 사랑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앞서 고민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비콕 기업, 노예 노동 없는 초콜릿으로 유명한 토니스 초콜로니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초콜릿의 원재료, 카카오는 건강한가요? 카카오 나무에서 농부들은 열매를 땁니다. 그 안에 있는 카카오 콩을 채취하죠. 그리고 이를 이틀에서 5일 정도 발효시킨 뒤에 건조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이 들어가죠. 대표적인 초콜릿 회사들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카카오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슬레는 2021년 기준 50.6%인 지속가능한 카카오 비중을 2025년까지 100%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몬데레주도요, 2025년까지 지속가능한 카카오를 100% 조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시행되면 아동노동과 산림벌채는 사라질까요? 생산지를 찾아가 보면 그 가능성과 한계를 알 수 있겠죠? 초콜릿은 유럽에서 가장 많이 먹지만 원재료 생산 국가는 대부분 아프리카입니다. 그중 코트디부아르는요, 전 세계 카카오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단연 1위입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카카오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 수출 중에서 1위 품목이기도 하고요. 카카오와 카카오 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9%나 됩니다. 이 나라가 건강해야 초콜릿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코트디부아르는 건강한지 알아볼까요? 먼저 환경을 볼까요? 코트디부아르는 최근 20년 사이에 일차림이 26%나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열대우림 파괴 면적이 큰 나라 하면 보통은 브라질, 인도네시아를 꼽습니다. 하지만 열대우림 파괴 증가 속도가 1위, 2위인 나라는 대표적인 카카오 생산 국가입니다. 바로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입니다. 그러면 노동 환경은 어떨까요? 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전체 아동 중에서 약 35%가 아동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동 노동 중에서 89%는 위험한 노동이었습니다. 2008년, 2009년 조사 뒤에 5년 후에 또 조사를 했는데요. 아동 노동은 오히려 59%나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보면 어떤가요? 대부분 활짝 웃는 카카오 농부 사진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카메라가 돌아선 자리에는 어두운 아동 노동이 만연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임금 현황을 볼까요? 코트디부아르 농부들은 소득의 74%를 전적으로 카카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카카오 농부들의 하루 평균 수입은 0.92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최저 빈곤선이 1.27달러인데요.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중앙값을 보면요, 빈곤선인 0.78달러보다도 낮습니다. 이 얘기는 반절 이사의 농가들이 극빈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초콜릿 생산 기업들은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코트디부아르 카카오 생산 과정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코트디부아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초콜릿 생산업체 대부분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콜릿 산업에서도 앞선 노력을 펼치는 기업이 필요합니다. 여러 기업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브랜드이자 비콕 기업인 토니스 초콜론리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토니스 초콜론리,
다소 생소하죠? 어떤 기업일까요? 창업자는 네덜란드의 탐사보도 언론인 케우켄입니다. 2003년 케우켄은 카카오 생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대판 노예노동과 아동 문제를 깊게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2년간 여러 노력을 했지만 개선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직접 초콜릿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2005년 그는 아동노동과 노예노동이 없는 초콜릿을 공정무역 방식으로 만들어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순식간에 13,000개가 팔렸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가능성을 확인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 토니와 고독한 싸움, 론리를 합성해서 이렇게 토니스 초코론리를 창업했습니다. 탄생 과정이 그랬듯 토니스 초코론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노예노동이 100% 없는 초콜릿이죠. 고장난 초콜릿 생산 시스템을 뜯어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토니스 초코론리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10년 사이에 100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1억 유로를 돌파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무려 85%나 됩니다. 네덜란드 국민 23%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냐 했을 때 바로 토니스 초코론리를 꼽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시장 점유율도요 8.9%나 됩니다. 미국, 영국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2%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가치만이 아니라 경제적 성장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토니스 초코론리는 카카오 산업의 사회 환경 문제를 풀어가고 있을까요? 먼저 생활임금 주제를 보도록 하죠. 2019년 워싱턴 포스트지가 코트디부아르 카카오 농장을 취재한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들이 하루에 85센트만 받고요. 힘든 육체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옆 나라인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아이들이었는데요. 몇 년째 집에도 못 가고요. 거의 강제노동 상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왜 여전히 이렇게 아동노동이 성행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이유가 작은 농부의 몫입니다. 초콜릿의 가치 배분을 보면요. 카카오 농부의 몫은 단지 6.6%입니다. 이 비중이 2000년대 들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아무리 지속가능한 카카오 구매를 외쳐도 아동노동과 살림벌채를 막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빈곤입니다. 카카오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거론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동노동, 살림벌채, 그리고 생활소득입니다. 이 중 생활소득은 뼈대이자 줄기를 이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2019년에 아칸소 대학 교수 연구진들이 연구를 한 결과를 보면요. 카카오 농부들에게 지불하는 가격을 12%만 인상하면 가장 나쁜 형태의 아동노동을 없앨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먼저 생활소득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생활소득은 특정 지역의 가구가 해당 가구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절한 생활 수준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순소득을 뜻합니다. 적절한 생활 수준의 요소에는 음식, 물, 주택, 교육, 의료, 교통, 의복, 예기치 않은 사건에 대한 준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니스 초코론리는요, 코트디부아르 농가의 생활소득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 결과 1인당 하루 2.49달러가 나왔습니다. 이는 코트디부아르 카카오 농부의 하루 1인당 수입인 0.78달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토니스 초코론리는 어떻게 카카오 농부들에게 지급하는 카카오 1kg의 가격을 산정할까요? 일반적인 접근과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먼저 가족 8명의 생활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농장 투입 비용도 반영해야겠죠. 그리고 카카오 외에 25%는 닭을 기른다든가 하는 기타 소득이 있다는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1kg의 가격을 산정합니다. 이런 가격이 보장된다면 농부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농장으로 보내겠습니까?
코트디부아르는 정부가 매년 결정하는 농장 출고 권장 가격이 있습니다. 2020년, 2021년의 경우 중간에 갑자기 그 가격이 25% 급락했습니다. 많은 농가가 큰 타격을 받았겠죠. 그러나 토니스 초코로니는요, 생활소득 기준 가격으로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농장 출고 권장 가격의 68%를 추가로 제공하는 셈이 되었죠. 이것이 토니스 초코로니가 접근하는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토니스 초코로니의 초콜릿을 보면요, 균등하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크기로 쪼개집니다. 이유를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초콜릿 산업의 불평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대부분 초콜릿들은 균등한 크기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생산 과정 역시 균등한지 살펴봐야 되겠죠? 다음은 토니스 초코로니의 문제 해결 두 번째 방법, 콩에서 초콜릿 밭까지의 추적성입니다. 초콜릿의 가치사슬은 여러 단계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어렵죠. 크게 나누어 본다면요,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유럽에서 진행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추적성을 이 두 단계로 나눠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아프리카 단계, 주로는 농장 단계죠. 거기에서의 추적성 문제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스 초코로니는 8,921개의 소농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요, 소농가들의 협동조합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카카오콩을 추적하고 또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부들에게 상응하는 대우를 해야 되겠죠.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최소 5년간 계약을 하고요. 농부들이 불평등한 가치사슬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농부들의 영향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코로니의 5가지 소싱 원칙입니다. 이런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도요, 여전히 일부 농가에서는 아동노동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희망은 장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협동조합에서는 전체 아동 중에서 단지 3.9%만 아동노동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된 경우에 개선 조치를 하는데 이 개선 조치에 따라오는 개선 조치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만큼 장기적인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토니스 초코로니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토니스 초코로니의 추적성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협동조합을 통해서 작은 농가까지 100% 파악하고 있죠. 또 농가에게 공정한 대우를 하면서요, 농가와 협동조합의 힘을 기르는 방식으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농장은 우리 몸으로 치면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이 얼마나 건강한지 살펴야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되겠죠? 농장에 대한 추적성도 어렵고 중요하지만 추적성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추적성에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가 유럽에서의 카카오 가공 과정입니다. 이 과정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 공정을 거치면서 카카오가 섞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 과정들을 꽉 잡고 있는 몇몇 대기업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베리 칼레보, 카길과 같은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니스 초코로니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체인포인트라는 기업과 협력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토니스 초코로니는요, 원자재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카카오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었는지, 배송 및 가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한눈에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추적성을 구현했기에요, 노예노동 없는 초콜릿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GPS, 블록체인, 클라우드, 이런 기술은 이미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이런 기술을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적극 사용하면 보다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토니스 초코로니는 대표적인 노예노동 없는 초콜릿으로 유명한데요. 다른 초콜릿도 그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죠.
2019년 2월 사진입니다. 토니스 초콜릿 CEO와 또 다른 회사 대표가 양사의 초콜릿을 들고 환호하는 사진인데요. 다른 회사는 네덜란드 최대 소매 업체인 알버트 하인입니다. 알버트 하인은 2019년 2월에 새로운 초콜릿을 출시했습니다. 두 기업의 초콜릿에는 공통으로 노예노동 없는 초콜릿이라는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토니스 초콜릿의 상징과도 같은 마크인데요. 두 기업의 초콜릿에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2019년 2월 토니스 초콜릿가 오픈체인 프로그램을 런칭한 것입니다. 토니스 초콜릿의 카카오는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아동노동을 모니터링하고 수석 시스템을 구현하는 등 5가지 소싱 원칙을 준수한 것인데요. 이런 초콜릿 재료를 다른 기업들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픈체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가능했던 것은 베리 칼레보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리 칼레보는 카카오 가공 과정의 지배적 사업자죠. 초콜릿 산업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베리 칼레보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토니스 초콜릿은 베리 칼레보와 협력해서요. 5가지 소싱 원칙을 준수한 카카오를 분리해서 가공하고 공급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초콜릿 회사들도 노예노동 없는 초콜릿 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 거죠. 예를 들면 독일의 공정무역 초콜릿 초코레이드도 노란색에 노예노동 없는 초콜릿 인증 마크를 붙였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슈퍼마켓 체인 여기도 자신의 초콜릿에 노란 인증 마크를 붙였죠. 독일의 우유 및 요거트 대체품 회사, 이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니스 초콜릿은요, 오픈체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사들을 미션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션 동맹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생활임금을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한 카카오의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혜택을 받는 농가 역시 증가하겠죠. 현재 토니스 초콜릿은 33개 기업과 오픈체인 참여 여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수록 더 많은 변화가 늘어나겠죠. 토니스 초콜릿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콜릿으로 경쟁하지만 카카오로 협력합니다. 이런 슬로건을 외치고 있는데요. 초콜릿 산업의 변화를 꾀하고 있기에 경쟁하는 한편 협력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대부분 아동노동, 노예노동이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초콜릿을 먹어왔습니다. 그러면 토니스 초콜릿 외에 노예노동이 없는 초콜릿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노예 없는 초콜릿이란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윤리적으로 재배된 카카오만을 사용하는 초콜릿 회사 목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총 139개의 기업 리스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개만 볼까요? 이 리스트에 들어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초콜릿이 독일의 공정무역단체가 만든 초콜릿 게파입니다. 유기농 매장에 가면 이 게파 초콜릿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비콕 기업인 파칼리 초콜릿도 이 리스트에 선정되었고요. 역시 비콕 기업인 알터 에코 초콜릿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다녀올 때 초콜릿 선물을 많이 사오는데요. 노예노동 묻어있는 초콜릿 선물하지 말고요. 이런 초콜릿을 선물하면 좋겠죠. 토니스 초콜릿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볼까요? 유명한 1996년 사진입니다. 12살의 타리크 소녀는 나이키 축구공을 꿰매고 있죠. 이제 20년이 훨씬 지났는데요. 지금 이런 소년들은 모두 학교로 갔을까요? ILO 조사에 의하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5세에서 17세까지 아동 중에서 1억 5천만 명의 아동 노동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동 노동과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 관계는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까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 노동 중에서요. 26%는 글로벌 공급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출 지향 경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아동 노동 비율이 높은데요.
이는 우리나라 소비자 역시 이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전 세계 근로자 중 15%는 여전히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습니다. 비단 초콜릿 산업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자신의 기업의 공급망은 문제없는지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U 집행위는요, 2022년 2월에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기업 자체 운영만이 아니라 자회사,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실사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죠. 이미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은 앞서서 이런 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두 가지 예만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송유관 석유 유출로 인한 피해로 유명한데요. 원주민과 환경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 책임이 있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쉘의 자회사만이 아니라요, 네덜란드에 있는 모회사 쉘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법원은 2021년에 모회사 쉘에 대해서도 부분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요, 기업의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또 하나의 사례를 볼까요? 프랑스 소매체인 카지노 그룹 사례입니다. 카지노 그룹의 브라질 자회사가 소고기를 판매했는데요. 이 소고기의 생산 과정에서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과 환경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요. 이 소송을 프랑스의 카지노 그룹 본사에 대해서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두 사례처럼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사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에는 가치를 더해간다, 이런 뜻이 담겨 있죠. 그런데 자신의 기업의 공급망이 혹시 가치를 해치는 것은 아닌지, 가치 차감 사슬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토니스 초코론리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초콜릿 산업 중에서 토니스 초코론리 기업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많은 제품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공급망에서 사회 문제, 환경 문제는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토니스 초코론리 사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